지난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회 고위층들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이 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와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인데요. 이번 순서는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을 낳고 있는 이 김학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은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예전에는 성접대 사건,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범죄 의혹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접대가 아닌 성범죄라고 불러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 전 차관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이 됐고 피해 여성들은 당시에 마약이나 최임자를 먹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접대와 엄연히 다른 성범죄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재조사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말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름 짓기잖아요. 그 사건을 어떻게 이름 짓느냐. 그것이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 성범죄, 그러니까 성접대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런데 성범죄도 저는 약하다는 생각은 사실 좀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 강간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특수강간 사건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조금 더 논의가 돼봐야 되겠지만은 성접대는 안 된다. 성접대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그 행위의 그 나쁜 점, 그 범죄성을 감추는 그런 네이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초기에 성접대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데는 나름 이유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윤 씨라고 하는 사람이 고위층들을 상시적으로 로비 활동들을 했고 그 로비 활동의 일환으로 성적 접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초기 사건의 어떤 이른바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혐의성이 굉장히 더 악질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폭행의 수준에 이르렀고 특수강간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사건을 구성하는 특수강간의 혐의나 로비, 불법 로비에 관련된 혐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수사에서의 축소 은폐 문제인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결합된 어떤 명칭이 필요하다. 근데 이 명칭을 사실 새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는 언론은 일단은 혐의 사실 쪽에 일단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혐의 사실에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 혐의 사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대체하거나 정확하게 대체할 만한 다른 식의 어떤 이름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뭐 미비했고 부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이름 짓기에 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초기에 잠시 이 사건들이 크게 터져 나왔던 중요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요 구조거든요. 예. 건설업자가 고위직에게 성적으로 로비했고 접대했다. 그러면 이게 딱 언론이 보도하기 좋은 그런 틀이에요. 이걸로 굉장히 선정화시키기도 상당히 좋고. 근데 예를 들면 특수강간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축소 은폐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본질적으로 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사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 보도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고.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미약한 형태의 짜여진 프레임을 그냥 관습적으로 써버리고 마는 자신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죠. 네. 물론 성폭력, 성범죄 이런 측면이 대단히 심각한 그 측면이고 중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은 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건설업자 윤모 씨의 이런 광범위하고 어떤 대규모의 어떤 성폭력, 성범죄 행각이 권력과의 유착이라든가 비호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성폭력 측면, 성범죄 측면도 잘못된 그 악행의 일부이긴 한데 더 큰 측면에서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권력과의 유착이라든가 비호라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좀 전에 그 타이틀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용어 선택도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도 부실 수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부실 수사가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덮은 거 아니겠습니까? 축소 은폐죠. 네. 그런 부분도 제가 아주 따끔하게 아이고. 지적합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서. 네. 지금 이번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이 사안 어떤 거를 좀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법무차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방금 얘기했던 그 별장에서 성범죄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취임 엿새 만에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데 두 차례나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뭔가 석연찮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검찰 과거사의 재조사 대상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은폐 축소 의혹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KBS가 최근에 단독 입수한 수사 내용만 봐도 당시에 여러 여성들이 성폭행 정황들을 진술했지만 김 전 차관 의견에만 의존했던 점, 그리고 단 한 차례 압수수색도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역시 부실 수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검찰이 의도적으로 얼마나 부실 수사를 했었는지 그리고 했다면 어느 선까지 연루돼 있는지가 이번에 재조사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옆에서 한번 덧붙여야죠. 은폐한 건지. 네, 그 부실 수사 입 조심하세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있는지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 검찰이 당시에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청와대가 이미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임명이 강행됐다. 이 배후에는 최순실이 있었다. 이게 이번에 검찰이 새롭게 또 확보한 진술이고요. 올해 1월에 그 윤중천 씨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었다라는 본인의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또 이제 중간 수사 결과도 보면 경찰이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디지털 증거 3만여 건이 있었는데 이걸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해서 최근에 경찰과 검찰 사이에 때 아닌 뭐 공방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김 전 차관이 사건 당사자로서 조사에 이제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불응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일단 재조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 안에 조사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달 말로 끝나기로 됐었던 건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조사를 한 것만으로는 당사자도 출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시에 피해 여성들도 수십 명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이제 연장이 됐고 또 보도가 계속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그 다른 단체들, 여성 단체들과 함께 이 사건의 그 연장, 그러니까 조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제 뭐 지난 겨울서부터 계속 했어요. 기자회견 매일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서야 많은 사건들이 지나온 다음에 갑자기 진짜 아주 극적으로 이게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언론이 야속하기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또 언론이 또 제대로 보도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저는 KBS가 지난 14일에 보도한 거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향신문도 조사단의 재조사와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을 전하면서 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서 보도를 했고요. 한국일보도 장자연, 김학의 그리고 승리, 정준영 이렇게 쭉 같이 함께 묶어가지고 사건을 조명을 했습니다. 이들 사건들이 한국 사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라고 강조했고요. 가해자와 비호 세력 수사를 넘어서 성상품화 구조를 우리가 다 수술해야 된다라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조선일보는 조사단이 새롭게 밝힌 사실 및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공개 소환 불응 조사 소식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집중해서 보도하는 정도의 내용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김학의 공개 소환 불응 소식을 전하면서 피해 여성 제보에 속지 말아달라는 그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의 입장을 제목으로 이렇게 부각하는 좀 황당한 보도예요. 제목을 보면 3월 16일 동아일보 피해 여성 제보에 속지 말아달라 김학의 부인 법적 대응 방침 밝혀라는 것이거든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범죄 의혹 관련해서 나온 언론 보도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네네. 있는데 일단 언론사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중하는 내용이 좀 차이가 네네,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KBS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고마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얘기를 해주시죠. KBS 보도에 대한 이야기.
일단은 이 사건이 사실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진짜 묻혀 있었고요. 그리고 재조사 과정에서도 거의 그야말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려가지고 제대로 드러난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 예전의 사건을 그냥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담을 저는 이기고 이 사건을 딱 꺼내보자. 우리가 이거를 의제로 설정하자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연장되고 진상조사단이 과거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기 시작한 게 상당히 다행스럽고요. 저는 사실 이 당시에 이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걸 보고 정말로 개탄스러웠거든요. 드러난 당시에. 드러난 정보로 봤을 때 이건 뻔히 어디를 파고 어디를 뒤져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그런 식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온갖 분칠들을 해놓은 결과물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목격을 했고 실제로 참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를테면 이 국가 권력기관들이 이런 식의 무혐의 처분까지 할 정도로까지 이를 때 스스로도 얼마나 쪽팔렸을까 이런 식의 솔직히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피한 결론들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뒀을까요? 그럼 결국엔 이 무리수를 까다 보면 사실은 고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언론 보도들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정치적인 파벌성에 의해서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현 정부의 권력 구조의 부패나 비리의 문제로 번지면 위험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쪽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내는 쪽도 있고 또는 전 정부의 어떤 실정을 부각시키는 재료로 쓰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그건 절대 차단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람이라는 게 순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성향과 무관하게 저는 최소한 정말 이때의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실하게 밝히고 누군가가 어떤 검은 손이 이런 식의 무리한 일들을 벌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사건을 쥐고 흔든다는 생각, 예를 들면 우리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속에서 명백하게 표현됐던 것처럼 이 나라에서 내가 사건을 쥐고 흔들고 있고 내가 덮으면 덮는 거고 내가 까면 까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상당히 오만한 인식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 조선일보식의 보도는 아주 좀 별로네요. 정치 공방으로 공방으로 지금 가고 프레임으로 있잖아요.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보다 더 네. 심한 정치 공방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해 보니까 채널A 정치데스크라는 그 종편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전효 작가는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불거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최근에 문다혜 씨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곽상도 민정수석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져다가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대충 섞어서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그냥 덮어도 이렇게 하는 식의 정치적인 싸움일 뿐이지 본질은 관심 없어 이런 식의 보도들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제 설정하는 방식이 그 자꾸 이제 주변적인 문제라든가 정치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는 그 과정에서는 더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잔가지들을 다 걷어치고 이게 정치 공방이 더 확대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 언론에서 어젠다 설정이 진상조사단 그 연장이라든가 재조사라든가 추가 조사 쪽으로 된 거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상조사단이 지금 그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연장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김학의 전 차관 소환했는데도 불응을 하고 이미 그런 어떤 강제성이 없는 조사라는 과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 그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경찰로 보내도 안 될 것 같고 이미 했던 거니까 또 검찰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특별검찰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금까지 안 해본 다른 방식으로 가서 최단 기간 내에 진실을 규명하고 추가적인 정치 공방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 그 공론장의 어떤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2013년도로 돌아가 보죠. 네.
붕괴하시는 그때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의 폭로, 성범죄 의혹 사건의 폭로, TV조선이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겨레 동아일보가 잇따라 보도를 해서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폭로 초기만 하더라도 사회의 고위층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증명해준 사건으로 평가받았지만 이후 이어진 후속 보도들은 어김없이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TV조선에서 2013년 3월 14일에 경찰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동영상 확인, 한겨레 2013년 3월 18일자 경찰 사회지도층 무더기 성접대 의혹 특별수사팀 꾸려, 동아일보 고위관료 성접대 동영상 찍혀 협박받아, 동아일보 3월 19일에 또 다른 3면에서는 별장 인근 주민 급이 될 만한 사람들 자주 왔다, 이런 기사들을 내보냈는데 3월 20일 날 TV조선으로 가면 사회 지도층 놀던 아방궁 내부는, 또 21일에는 포르노와 가면 파티, SBS 3월 23일에는 수영장의 연못까지 성접대 별장 내부 공개, 이런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라는 무슨 그런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보도처럼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상황들을 짚어볼까요? 사실 이때 언론이 지금 성폭력 성범죄 보도에서 저지르는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선정성, 또 장사하는 거. 제가 오늘 장사란 말을 여러 번 쓰는데 이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을 밝혀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여러 건으로 쪼개가지고 거듭 이야기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부적절한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동영상 속의 그 남녀의 부적절한 행위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행위 이미지를 그냥 내보내는가 하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재현한다는 명목으로 성행위까지 묘사하는 그런 정말 선정적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JTBC의 경우에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 라는 2014년 3월 22일 리포트에서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동영상이다 라면서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재현하고 메인 뉴스 리포트에 실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재현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도 2013년 3월 21일에 윤 씨는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별장으로 가면 파티를 벌였는데 전원이 나체 파티를 즐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등 아주 여러 가지 진짜 부끄러워요. 읽을 수가 없을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보도됐고요. SBS 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는데 2013년 3월 21일 판뉴스에서 김학의 사표 경찰 의심 동영상 분석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에서요.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를 부르다 낯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다 동영상은 끊겼다라는 리포트를 하면서 이 장면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사파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지금 만약에 최근에 나왔다면은 진짜 다 제가 보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제 더 큰 제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 JTBC와 TV조선은 법정 제재를 받긴 했습니다. 방통심의가 JTBC 뉴스9과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과 용어를 사용해서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품위유지 위반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위반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JTBC에는 경고를, TV조선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거든요. 지금은 아마 관계자 징계까지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프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김학의 차관 관련된 봤어요? 또 뉴스들을 좀 시간 되셨어요? 찾아봤는데 또 있으셨군요. 지면도 보고 뭐 네.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네. 아니 도대체 그 단톡방 뭐 몰카? 그거는 그거는 약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과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네네. 너무 그 별장 안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목적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완전 대중의 그 어떤 선정적인 호기심 자극하는 것인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몇 개 기사를 보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설이야 무슨 맞아요. 기사야 야한 하는 소설.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도 제가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의 또 입장을 또 자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몇 개 언론사에서 뭐 한겨레랑 저희 KBS 보도 이후에 이제 네, 또 최근에. 저기 네. 어디서도 했더라 동아일보도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왜 보도 가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안희정 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쟁점이 되는 현장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증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그냥 그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분인데 그분의 입장을 왜 지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 그것도 제 보기에는 좀 빗나간 어젠다 설정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물론 뭐 알 권리가 중요하죠. 알 권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심적인 어젠다 세팅, 의제 설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동아일보 기사 잠깐 읽어드릴게요. 3월 16일자 피해 여성 제보에 속지 말아달라. 김학의 부인 법적 대응 방침 밝혀라는 제목 기사였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A4 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 남편의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자신을 찾아 회유를 했다가 이후 메시지로 폭언을 했다는 피해 여성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2013년도에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가 난무한 이유, 언론이 이것만 집중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면 본질을 파헤칠 힘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2013년의 보도의 핵심은 저는 단순한 선정주의를 넘어서서 그냥 풍자 수준에도 뭐 이루지 못하는 그런 대중의 비뚤어진 심리를 그냥 충족시키는 것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었던 그런 보도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소위 우리 사회의 그 지도층들의 그 추악함을 그 묘사하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악마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악마를 우리가 반드시 처단해야겠다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좀 선정적인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국민적 관심, 공분이 생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공분을 사도 전혀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공분을 산 다음에 결국에는 그 정부 고위 관료가 성접대를 받고 어떤 사건을 뭐 무마해줬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취재가 전혀 안 되고 동영상만 찾다가 기자들은 끝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최욱 씨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상류층, 이른바 상류층에 대한 이제 분노를 잘 끌어와서 그 대중적인 분노를 사회개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네. 그 사회개혁의 방향을 지목하고 있는 언론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혐의 처리가 나고 났을 때 그 좌절된 사회개혁에 대해서 개탄하는 언론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고 살짝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짝. 네, 살짝이고요. 그 선정 경쟁이 열렸던 당시와 달리 이때는 그냥 한두 건 아유 무혐의 처리 나버렸네. 제 식구 감싸기네. 이런 정도로 그냥 보도하고 말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처음에 꺼낼 때는 정말로 시작은 엄청 창대했는데 끝이 엄청나게 미약해버리는 용두사미. 네, 그런 보도가 돼버린 거죠. 예. 언론사 간의 이런 속보, 특종 경쟁이 과열되면서 엇갈린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2013년 3월 21일 SBS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소식을 전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외에 성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이 더 있다. 지금 뭐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주장의 내용을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같은 날 KBS는 접대 의혹이나 로비 소문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이윤 씨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KBS. 네. SBS와 KBS 보도 내용 함께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접대 의혹 수사에 실마리가 된 50대 여성 사업가를 SBS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이 여성은 김 차관 외에 성접대받은 유력 인사들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이 더 많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서울에를 보면서 저놈도 찍어놓고 저놈도 찍어놓고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다 갖고 있다. 다른 사람 것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까면 정권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씨를 자기가 알아갖고 여기서 자꾸 갔다 자랑을 했거든요. 김학의 차관에게 별장 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윤모 씨가 오늘 KBS 취재진과 만나 떠도는 소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차관과는 오랜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당초 윤 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별장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씨는 사람이 좋아서 김 차관을 만났을 뿐 세간의 접대 의혹이나 로비 소문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가 뭐 로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그 전에 좀 마음을 주고받던 사이였지. 마음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실었네요. 마음. 좀 창피하네. 그죠? 그 당시 같은 사안에 대해서 KBS와 SBS 보도가 이렇게 엇갈린 건 이것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다음 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SBS는 50대 여성 사업가도 자신도 모르게 약에 취해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면서 이 조직적인 성접대 정황을 좀 몰아가면서 진술을 하는데요. 반면 KBS는 같은 날 건설업자 윤 씨의 차에서 동영상 CD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차를 직접 운전한 30대 남성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이 동영상 CD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떤 목격자나 증언자의 진술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KBS 보도는 우리 또 선배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당시로서는 KBS가 관련 취재를 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어떻게 보면 인터뷰이이자 취재 대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위주의 보도가 나갔을 것이다라고 저희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요걸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반론권 차원에서 윤중천의 이야기를 뭐 들을 수 있다고 쳐요. 한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왜 굳이 KBS를 선택했을까? 저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KBS를 선택한 이유. 나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사실 윤중천 씨가 성상납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됨에도 불구하고 윤 씨의 이야기나 윤 씨 주변인들의 진술만을 믿고 또는 그런 진술에 의존해서 보도했다는 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큰 일이 되었죠. 그때 봤을 때도 이상했어요. 대단히 이상했어요. 그랬었나요? 네. 아니 그 윤중천 씨가 다른 언론사랑은 인터뷰를 안 해도 KBS랑 했다는 거는 KBS는 어찌됐든 내 목소리를 좀 더 길게 진지하게 비중 있게 들어줄 거라는 어떤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사로서는 이런 큰 사건에 따라붙게 되면 내가 확보한 사람, 또 확보한 증언이나 어떤 조그마한 실마리에도 굉장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는 근데 집중해서 피해자 가다 보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피해자 인터뷰 쪽은 그러면 SBS 쪽이 하고 KBS는 그쪽은 거의 접촉을 안 한 건가요? 조금 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이후에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진술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역시 김 전 차관이나 윤중천 씨의 목소리는 직접적으로 더 길게 나갔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SBS하고 KBS의 보도가 다른 건 취재원이 다른 건데 그 취재원이 하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이제 주장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가해 쪽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항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등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의 대상이 답변을 끊임없이 끌어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일단 들어보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좀 판단해서 좀 더 취재를 해야 될 대상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현재 SBS는 피해자라고 증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KB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쉴드를 쳐주고 있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나 가해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인물로부터 그 말의 사실성을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뭔가 다른 답변들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발언의 기회를 준 거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다른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취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막 살펴보고 이런 식의 것으로 갈 수 있고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에서 반대 증거도 수집하고 맞는 증거도 수집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단 말이죠. 근데 이건 그냥 딱 보면 보도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보도 방향이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재 형식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드를 치는 행태가 이 그 해당 처음에 애초에 보도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명백히 빠져나갈 수 없는 KBS가 의도를 가지고 사실 이 사건을 당시에 거의 은폐에 가깝게 보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확보한 그 이분 동영상 그걸 분석한 국가수 결과를 보도하는 양태에서도 KBS와 타 언론사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가수는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도 배제도 못한다. 라고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상당히 발표도 되는군요. 네. 특정도 배제도 못한다. 뭐 너무 흐려서 이제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SBS는요. 그러니까 2013년 3월 25일 보도인데요. 국가수 동영상 등장인물 김학의 가능성 배제 못해라고 제목을 뽑고요. 관련 내용에서 그러니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는 보도를 합니다. SBS뿐만 아니고 당시에 MBC,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 대다수 언론이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KBS는 제목이 이거예요. 13년 3월 25일 보도인데 별장 적대 의혹 여성 참고인 접대 모른다라는 약간 엉뚱한 내용으로 이제 제목을 뽑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영상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을 유관상으로는 배제할 수 없지만 성분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없음에 좀 더 무게를 실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분명하게 KBS가 좀 다른 언론사보다도 유난히 더 이 사건을 은폐하는 축소하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4년 11월 12일 성접대 동영상 의혹 못 풀고 검 김학의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경찰 납득안돼 반발. 동아일보는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검찰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도 김학의 무혐의 결정, 검찰 수사 과정 석연찮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요. 참 씁쓸한 뭔가 있는데 실체는 접근하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쭉 보면요. 결국은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가 갖는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검찰 출신 전직 고위 관료를 수사한 거고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를 무릅쓰고 마무리를 짓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언론이 더 이상 추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나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이거를 검찰로 돌려가지고 수사를 해봤자 구조적인 한계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로서는 과거 했던 얘기를 또 뒤집어야 되는 또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미 시도해봤던 진상조사단이니 경찰이니 검찰 이 구조만 가지고는요 계속 정치적 공방만 확대되고 그거는 우리 국력의 낭비고 또 공론장의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빨리 진실을 밝히고 마무리를 짓고 정의를 실현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검찰을 한다든가 다른 방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재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넘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언론에서 충분히 논의가 못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효능감. 다시 말하면 이런 수많은 부정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대중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언론 보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뭔가 의혹이 나와도 덮을 놈은 다 덮어.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허탈감이 사실은 전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요즘 이제 언론을 뒤덮고 있는 사건이 이제 크게 세 개 아니겠습니까? 버닝썬, 그리고 김학의, 장자연. 요 세 사건이 어떤 좀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한 가지는 본질이 흐려진 채 대단히 선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사건은 있었는데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그 반복이 특정인들의 예를 들면 남성의 욕망이라든가 고위층의 욕망의 문제냐. 그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일탈이 문제냐. 그것도 기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계속 덮여지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패턴이잖아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패턴. 그럼 저는 이것의 본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봐요. 고위층,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 또는 자기 집단의 문제를 스스로는 절대로 까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구조 자체에 어떤 속성이 녹여져 들어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사건들이 그냥 막연히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어떤 고양이에게 수사를 맡기고 있고 어떤 고양이에게 쥐를 맡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방울은 누가 달아줘야 되느냐. 이를테면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의 어떤 이런 수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고위 권력층의 문제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특정 정권이 뭘 밀고 있다 아니다는 문제를 떠나서 그게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현재 권력 구조나 수사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아, 공통점이 있으면은 이제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안 풀리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 장자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은 항상 공교롭게도 어떤 더 큰 사건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 장자연 사건을 좀 덮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음모론이 또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이 사건을 터뜨린 거 아니냐. 그런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썬 학장 사건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계실까봐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절대 최욱 씨가 그런 스타일로 할 제 스타일은 아니죠. 김상욱 박사님이 하신 얘기죠. 네. 핵심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이 불균등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심지어는 법을 넘어선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넘어선 인신공격까지 작동하고 누구한테는 법이 싹 사라진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을 만드는 자거나 법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그레이한 에리아, 안 보이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현재 수사 결과나 현재 재조사 결과나 이것이 이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으면 이거는 대중들의 공분일 뿐만이 아니라 불신으로 광범하게 연결될 겁니다. 모든 사회는 제도에 대한 불신 또는 법에 대한 불신이 광범해지고 만연하는 순간 그 사회는 메커니즘이 끝장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언론이 그 부분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선악장의 본질이 전 그건 것 같아요. 거대 집중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우리 그것이 언론 권력이든 연예 권력이든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거대하게 집중화된 권력은 부패하고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돼서 보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이 할 일은 바로 그 사실의 추구. 진실의 추구에 근거해서 그 집중화되고 거대화된 권력을 견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찰, 경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론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 장구순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였습니다. 이 방송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